자, 학생 여러분, 오늘부터는 교과서의 8장 Heat and Work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열미 통계물리 2의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8장에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소위 말하는 연력학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연력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는 서머다이내믹 프로세스에 관한 이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즉 어떤 시스템이 한 열적 평형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외부에서 적절한 조작을 가하면 그 시스템이 다른 열적인 상태로 변화하겠죠. 그런 변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특성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을 연력학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 연력학에서 들어가는 모든 이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는 우리 통계학을 이용해서 전부 다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연력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독립적인 학문 이름을 붙여서 이제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자연 현상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실험 데이터의 분석이나 이런 것에 연력학적인 그런 용어나 그런 이 컨벤션 같은 것들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학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력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주로 이제 과연 서머다이내믹 프로세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이제 생각하는 상황은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관심 있는 이제 물리 시스템이 여기에 있어요. 자, 추상적으로 어느 시스템을 생각해도 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좀 있어야 이해하기 편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시스템을 이제 기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피스톤 안에 담겨 있는 기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시스템과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이 있을 텐데 그걸 이제 이렇게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박스를 표현할게요. 자, 이 박스를 Thermal Environment라고 할게요. 제가 좀 전에 피스톤 안에 들어있는 기체를 생각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 피스톤 안에 기체들이 들어있지만 그 피스톤 바깥에도 공기 분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에서는 피스톤을 제외한 나머지 그 피스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외부 환경들이 Thermal Environment에 해당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피스톤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피스톤을 꾹 누르면 그 안에 있는 기체 시스템이 수축을 하고 아니면 피스톤을 쭉 잡아당기면 그 기체 시스템이 팽창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과 Thermal Environment 말고도 우리가 또 어떤 외부에서 그 시스템의 특성을 이제 조작해주는 그런 제3의 어떤 실험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거를 그냥 이건 학술 용어는 아니지만 그냥 에이전트라고 부를게요. 이 에이전트는 피스톤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피스톤을 이제 누르기도 하고 수축시키기도 하고 그런 이제 작용을 하는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서머다이내믹 프로세스의 예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머다이내믹 프로세스에는 어떤 예들이 있는가? 가장 간단하게 가열이나 아니면 냉각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릇에 물을 담아놓고 그 물을 가열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그 물의 온도가 변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 뜨거운 물을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의 온도가 내려가죠. 이런 식으로 그 물체를 가열한다든가 냉각을 하면 그 시스템의 연력학적인 특성이 변화하고 이게 바로 그런 서머다이내믹 프로세스의 한 예가 되겠어요. 자, 이런 것과 더불어 또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이 팽창한다든가 피스톤을 잡아 늘려서
공기의 부피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피스톤을 밀어 넣어서 공기가 차지하는 그 공간의 부피를 줄인다던가, 혹은 만약에 이 시스템이 전하를 띤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시스템의 전위를 바꾼다든가, 이를테면 뭐 현재 100V로 유지되고 있는데 거기를 200V로 유지하고 있다. 그럼 시스템의 상태가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전위를 바꾼다는 건 이제 전기장을 가한다라는 뜻이 되겠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장을 가해도 시스템의 변화가 생길 것이고요. 아니면 이게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다라고 하면 그 피스톤을 들고 뭐 저 상공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작아지겠죠. 아니면 좀 더 지상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중력 포텐셜 값이 내려가는 거죠. 아까 말을 거꾸로 했네요. 따라서 이제 중력 포텐셜이 변하면 역시 시스템의 물리적인 특성에 이제 변화를 주게 되는 셈이죠. 그렇죠? 자, 이런 식의 이제 모든 변화를 거칠 때 시스템이 어떤 식의 물리적인 특성의 변화를 겪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시스템의 물리적인 특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물리적인 특성이 이제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에너지 E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시스템의 에너지는 누구에 의존할까요? 시스템의 에너지는 그 시스템의 역학적 상태에 의존하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복습 시간에 뭘 얘기했냐면, 만약에 그 시스템이 클래시컬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입자의 운동량과 그 다음에 위치와 운동량, 이게 그 개의 역학적 상태를 나타내고요. 근데 만약에 그 시스템이 양자역학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 시스템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many body wave function 혹은 many body state라고 하는 양자역학적인 상태가 되겠죠. 자, 그것에 의해서 에너지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서머다이내믹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것 말고도, 시스템의 상태 말고도, 역학적 상태 말고도 또 다른 시스템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변수가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편의상 X라고 쓸게요. 자, 이 X는 뭐냐면 아까 서머다이내믹 프로세스를 얘기할 때 부피를 팽창시킨다든가 축소시킨다든가 아니면 전기장을 변화시킨다든가 자기장을 변화시킨다든가, 그럼에 따라서 시스템의 에너지가 변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머다이내믹 프로세스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외부 변수, 이건 시스템의 고유의 특성이 아니죠. 전기장의 색이다, 자기장의 색이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외부 변수라고 부르고요. 외부 변수도 역시 시스템의 전체 에너지를 결정하겠죠. 여러분들 전하를 띤 입자의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되죠?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입자의 전하 곱하기 전위죠. 근데 그 전위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은 가만히 있더라도, 전하가 가만히 그 자기 고유의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전기장의 세기를 바꾸면 그러면 그 파티클의 에너지가 바뀌잖아요. 자, 그런 변수를 우리가 X라고 표시하고 외부 변수, 그 X라고 쓸 필요는 없고 그냥 아무튼 외부 변수예요. 그 외부 변수는 누가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여기 써드렸던 이 에이전트들이 변화를 시키는 거죠. 자, 실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던가 그런 사람, 이쪽에서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에너지의 변화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우리가 통계역학 시간에 이 매니바디 시스템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앙상블 에버리지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뭐냐면 시스템의 평균 에너지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겠죠. 자, 평균 에너지, 앙상블 에버리지를 제가 이제 꺽쇠를 써서 나타낸다고 했었죠. 자, 그것을
매번 이렇게 쓰기가 불편하니까 제가 U라는, 그래서 U라고 하면 평균 에너지구나, 앙상블 에버리지 에너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앙상블 에버리지는 이제 통계적인 이제 평균값으로 쓰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얘는 이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모든 상태에 대해서, 자, 이게 양자역학 개념, 클래시컬 개념에 따라서 그 S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바뀌고요. 자, 그러면 자, 에너지 곱하기 그 상태에 있을 확률을 제가 그냥 PS라고 쓸게요. 만약에 열 평형 상태라고 한다면 그 PS라고 하는 것이 볼츠만 분포가 주어지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열 평형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임의의 확률 분포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럴 때 제가 위에서 썼던 뭐 가열을 한다든가 냉각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뭐 팽창 수축 뭐 이런 식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시스템의 에너지가 변할 거예요. 그렇죠? 시스템 에너지가 변할 텐데, 자, 그 변화는, 자, 시스템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상태에서의 에너지 값과 그 다음에 그 상태에 있을 확률에 의존하는 값인데, 에너지의 변화는 사실 그 소스가 두 군데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떤 소스가 있냐면 하나는 각 상태에 머물고 있을 확률이 변하는, 자, 이 파트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벌어지는 에너지 변화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각 상태에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변한다. 예를 들어서 가열 같은 걸 생각을 해보세요. 자, 외부에서 물을 가열한다 그러면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와서 그 물 분자의 운동량을 바꾸겠죠. 운동 에너지를 크게 바꾸겠죠. 그 운동량이 변하니까 물체의 상태가 변한 거고, 그러니까 낮은 운동량에 있는 입자는 개수는 줄어들고 높은 키네틱 에너지를 갖는 그런 입자들이 많아질 테니까 상태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태가 변하니까 각 상태에 머물 확률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 말고도 시스템의 매니바디 스테이트는 그대로 있는데 외부 변수가 변해도 에너지가 변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까 전기장이 변하면 일렉트릭 포텐셜 에너지가 변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 파트를 제가 자, 이렇게 쓰겠어요. 자, 요 외부 변수가 변했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각 상태는 그대로 있는데 그 상태의 에너지가 변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즉 어떤 프로세스를 가하면 시스템의 에너지는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변하는데, 하나는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상태는 그대로인데 각 상태에서의 에너지 값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소스에 의해서 변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소스를 우리가 구별을 해서 이렇게 불러요. 자, 앞부분에 의해서 변하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열 에너지다, 이렇게 불러요. 각각의 운동 상태가 변해서 에너지가 변하는 것을 열 에너지에 의한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각각의 운동 상태는 변하지 않는데 똑같은 S에 머물러 있는데 그 S에서의 에너지 값이 달라져서 생겨나는 그 에너지 변화를 우리가 1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열 혹은 heat이라고 부르고요. 이 파트는 1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얻은, 사실 뭘 유도했다라기보다도 그 에너지의 변화를 이제 두 파트로 이제 나눈 거에 해당되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연력학에서는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불러요. 연력학 제1법칙. 자, 연력학 제1법칙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이제 논의를 해볼 텐데요.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이 연력학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시스템에 생기는 에너지 변화는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통계역학, 우리가 열통시간 처음에 배운 통계역학에도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에 관한 그런 식을 우리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이제 평형 통계역학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는 자, 이런 식을 우리가 배웠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연력학적으로 유도한 이 에너지 변화와 그 다음에 우리가 평형 통계학을 이용해서 계산한 혹은 유도한 이 식을 이제 비교를 해볼 텐데, 이 식을 비교해 보면 이 파트가 이 시스템이 얻은 1에 해당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건 이제 굉장히 타당하죠. 왜냐하면 시스템이 얼마만큼의 1 에너지를 받았냐면 외부에서 피스톤을 눌러주면, 어떤 압력을 갖고 눌러주면 이제 저만큼,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압력이 힘에 해당되는 것이고, 힘에 의해서 변위가 생기면 이제 에너지 변화가 생기는, 그래서 우리가 역학 시간에 배웠던 그 개념과 잘 부합하는 이제 그런 건데, 자, 그렇다면 이 파트, 자,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자, 이 파트가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과 부합하려면 이것이 자, dQ가 되어야 될까요? 자,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그 시스템이 받은 열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건데 과연 이 등식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자, 우리가 평형통계역학 시간에 유도한 이 식은 뭐냐면, 이 식은 시스템이 항상 하나의 평형 상태에서 다른 평형 상태로 그 중간에도 평형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때 이 식을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보시다시피 평형통계역학에서의 가정이잖아요. 한 평형 상태와 다른 평형 상태의 차이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 식은 항상 성립하는 식이 아니에요. 자, 이 식은 항상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성립하는 거냐? 평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변화를 일으킬 때. 자,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변화라는 것이 평형 상태가 아닌데, 평형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건데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이건 좀 어폐가 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그런 서머다이내믹 프로세스를 굉장히 천천히 일으키면 그것이 중간 단계에서도 평형 상태에 충분히 가깝게 머물도록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쿼지 스태틱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그렇게 천천히 변화를 일으키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양이 이 등식을 성립할 수 있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내가 서머다이닝 프로세스를 마구 일으키면 이제 이것이 성립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니? 자, 요 관계식은 서머다이닝 프로세스 중에서 이런 것이 성립하는 것은 언제냐면 시스템이 항상 평형 상태에서 충분히 가깝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변화에서만 생기고, 그런 특별한 프로세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리버서블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자, 이러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여기서 S라고 하는 것은 개, 서머다이내믹 프로세스를 통해서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델타 Q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의미해요. 반면에 일반적으로는 항상 저런 리버서블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의 엔트로피가 거기다 온도를 곱한 것이 델타 Q보다 항상 크게 돼요. 자, 이럴 때 그런 프로세스를 뭐라고 그러냐면 irreversible process라고 불러요. 이건 이제 가역 과정이라고 부르고 얘를 비가역 과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식을 한꺼번에 쓰면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T 델타 S는 항상 델타 Q보다 크다.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 연력학 제2법칙은 사실 이제 연력학 제2법칙에는 여러 가지 다른 표현 방식이 있는데 그 표현 방식 중에 하나이고 이 연력학 제2법칙 가운데 이제 이러한 형태를 사실은 이제 클라우지우스라고 하는 19세기 말에 물리학자가 이 식을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선 설명드리지 않을 텐데요.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신 분은 컬슨 황이라는 이 사람이 쓴 이 물리학 교재가 연력학 교재가 있어요. 통계물리 교재가 있어요. Statistical Physics라는 통계역학 교재가 있는데 그 책의 앞부분을 보시면 저런 이제 클라우지우스가 여러 단계의 그런 어떤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연력학 제2법칙을 제안하는 그런 이제 이론을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수학적으로도 이제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런 이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이제 보도록 하세요. 자, 지금 현재 수업 시간에선 제가 이제 이걸 이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연력학 제2법칙이 어떤 식으로 이제 도출되는가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이걸 이제 클라우지우스 시어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이걸 이제 유도하는 대신에 이것의 의미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가 이제 관심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시스템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thermal environment가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연력학 프로세스를 일으키는 에이전트가 따로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이전트랑은 상관없이 이 시스템이 thermal environment하고 에너지를 주고받는 그걸 이제 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thermal 에이전트가 부피도 변화시키지 않고 자기장 이런 것도 하나도 변화시키지 않고 단지 여기 이제 이 열 에너지만 이제 교환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수반되는 것을 이제 열 에너지라고 부르고, 자, 이 시스템이 델타 Q만큼의 열을 흡수했다라고 하면 그럼 전체 우주의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thermal environment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 thermal environment는 델타 Q만큼 에너지를 잃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이 이제 여기 있는 식을 이제 좀 모양을 바꿔보면 델타 S가 이렇게 있고요. 이건 이제 시스템이죠.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thermal environment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시스템이란 말을 여기다 붙여보죠.
다음에 더하기, 자, 이 델타 Q를 이쪽으로 이항시킬 거예요. 델타 Q를 이항하면 어떻게 될까요? T분의 마이너스 델타 Q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을 그냥 바꿔 쓴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꿔 써보면, 자, 이 앞에 부분은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예요. 그렇죠? 그럼 이 뒷부분은 뭐가 될까요? 뒷부분은, 이 뒷부분이 다름 아닌 뭐냐면 thermal environment의 변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뭐냐면 시스템의 엔트로피와 시스템을 둘러싸고 있는 thermal environment의 엔트로피 변화의 총합이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다시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체 우주의 토탈 엔트로피는 항상 감소할 수 없다. 자,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의 또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thermal environment의 엔트로피 변화는 그것의 온도분의 열 에너지의 흡수량 혹은 배출량,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것과 시스템 엔트로피의 변화의 합은 항상 감소할 수 없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 되겠어요.